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대학 자취방에서 강령술을 하다가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아직도 흥분이 가시질 않고 있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제 얘기 들어주세요. 현재 자취 중인 대학생입니다. 당연히 남자입니다. 자취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엄청 지루합니다. 사는 곳에 친구도 없어서 놀 사람도 없고요. 3일 전에 저는 심심함을 이기지 못하고 강령술을 찾아봤어요. 뭔가 귀신이랑 대화할 수 있으면 초능력이 생기는 게 아닐까 하는 덜 떨어진 생각으로요. 예지 능력 같은 거요. 그래서 했어요. 검색하자마자 저는 바로 실행에 옮겼어요. 순서는 잘 기억 안 나는데 거울 가지고 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 시간은 새벽 3시였습니다. 이건 정확히 기억나요. 그게 방법이 거울의 주변부에다가 눈에 초점을 맞추고 3분 정도 응시 후에 불을 끄고 다시 보면서 뭐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대충 널 보고 싶다 막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종이에다가 어떤 한자가 있는데 뭔지도 모르고 그냥 베껴 썼어요. 그리고 그 아래 놔뒀어요. 근데 이 강령술을 제가 잘 찾아보지 않고 귀찮아서 그냥 무작정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충 해봤는데 진짜 소름 끼치는 게 거울 주변부에 입김 같은 서리가 끼는 거예요. 그날 진짜 선선했는데 왜 서리가 낀 건지 갑자기 진짜 귀신이 거울에 입김을 부는 건가 생각하고 무서웠는데 솔직히 호기심이 땡기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다 보니까 입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아깝구나 생각하고 그냥 불 다시 켜고 게임하다가 잤어요. 근데 꿈에 진짜 이건 리얼인데 배에 칼자국 있고 피 흘리는 여자 꼬마가 꿈에서 저를 불렀어요. 자세히 설명하자면 유치원 다닐 나이 정도 돼 보이고 옷색은 노랑에 초록. 그냥 얼굴은 무표정한데 내 이름 부르면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가다 보니까 꼬마의 손에 빨간 끈이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서 가다 멈추니까 꼬마애가 달려왔어요. 그래서 꺼지라고 말하면서 뒷걸음질 치는데 다리가 풀렸어요. 소리 지르고 난리 났어요. 꿈속에서 꼬마 여자가 진짜 가까이 왔는데 배랑 가슴 목 허벅지에 칼침을 10군데 넘게 맞은 게 보이는 거예요. 난 밀어내려고 발악하다가 갑자기 문이 쾅쾅거렸어요. 난 문이 쾅쾅대는 소리도 꿈인 줄 알았다가 갑자기 우리 옆집 아저씨 목소리가 들렸죠. 괜찮아요. 학생. 잠에서 깬 다음에 그 아저씨한테 사실대로 털어놨어요. 진짜 식은땀이 오지게 나고 아저씨한테 털어놓으니까 무서운 게 좀 덜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저씨는 그거 꼭 해결하고 자라고 하고 자기 집으로 갔죠. 난 손 떨으면서 모바일로 다시 그 블로그에 갔어요. 다시 보니까 맨 마지막에 귀찮아서 안 읽은 주의 사항에 꼭 그 부적을 태우고 끝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부적을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핸드폰 잃어버린 건 마냥 찾아보니 이불 속에 있었죠. 왜 이불 속에 있었는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식은땀이 줄줄 나고 손도 부들부들 떨렸었죠. 그 부적을 화장실에서 태우고 나서 이 얘기 친구들한테 하니까 진짜 시큰둥하더라고요. 강령술 진짜 함부로 하지 마세요. 꿈꾸는 동안은 진짜 무서웠습니다. 찾아보니까 전 운이 억세게 좋았던 편이라고. 대부분 마무리 안 하고 강령술 끝내면 죽을 때까지 따라다닌다는데 전 진짜 운 좋게 옆집 아저씨 덕에 마무리가 가능했던 듯해요. 어제도 선잠을 자긴 했지만 꿈에서 그 꼬마 여자는 안 나왔어요. 강령술 진짜 절대 하지 마세요. 밤에는 아직도 무서워서 신나는 클럽 노래 리믹스 크게 틀어놓고 잡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릴 때의 놀이터 괴담. 제가 6살 때의 일입니다. 집 앞에 놀이터가 있어서 매일같이 아침에 밥 먹고 달려나가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렇듯 얼굴을 모르는 아이여도 함께 뛰어놀다 보면 금세 친해지곤 했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아이는 놀이터의 풀숲에 있는 나무들 사이에 항상 서 있곤 하였습니다. 뭔가 다른 것도 같이 하며 놀았을 법한데 그 아이와 나눈 대화는 모두 그 나무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걸로 제 기억에는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아이의 오른손에는 항상 못들이 박혀 있었고 피에 늘어붙은 붕대가 아무렇게 감겨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당시에는 왜인지 피를 보았는데도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았고 제가 그 아이에게 물어봤던 기억도 납니다. 너 손 왜 그래? 되게 아플 것 같다. 안 아파? 그 뒤로도 그 아이는 쭉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제 자전거도 타보겠다며 즐겁게 타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상태로 계속 지낸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말이죠. 물론 이제 더 이상 그게 실제로 있던 일인지 아니면 그냥 제가 어릴 적에 꾼 꿈을 현실로 착각하는 것인지조차 확신이 안 서지만 얼굴도 아직까지 선명하게 기억나는 그 아이의 정체는 대체 뭐였을까요? 이번 이야기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의 일입니다.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사 간 집의 앞에도 놀이터가 있어 10층 저의 창문 밖에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다만 이때는 초등학생이었고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며 놀이터는 예전만큼 찾는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저는 밤에 잠을 자는 걸 싫어해서 초등학생 주제의 새벽 라디오를 듣다가 2시쯤 잠에 들고는 했습니다. 그날도 2시까지 라디오를 듣다가 끄고 본격적으로 잠을 자보려고 하던 때였습니다. 고요한 적막감이 감도는 와중에 창문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분명히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소리였습니다. 서로 이름도 부르며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소리였는데요. 당시에는 그저 나도 오랜만에 밖에 나가서 놀아보고 싶다라는 생각만 하고 잠들었습니다. 그 뒤로도 항상은 아니지만 가끔 새벽에 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창문 밖을 볼까 하는 생각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무섭다거나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창문 밖을 봤다가 그 아이들에게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밖을 쳐다보지는 않고 항상 혼자 부러워하다 잠들었었습니다. 새벽 2시에 한두 명도 아닌 여러 명의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즐겁게 뛰어놀고 아무리 고요한 새벽이라지만 10층 방 창문 바로 밖에서 아이들의 소리라니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창문 밖을 확인하지 않은 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이태원의 집 귀신. 예전 이태원에 살 때 일입니다. 유독 다른 집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한 반지하 방이 있었는데 사회초년생이었던 나는 집을 구할 때 무엇을 중점적으로 살펴야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냥 빨리 귀찮은 이 과정들을 얼른 해치우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부산에서 올라와 급히 살 곳이 필요했으므로 별 생각 없이 가격만 보고 얼른 계약 후 친구와 함께 들어가 살게 되었다. 막상 들어와 보니 이 집은 금이 간 벽 사이로 들어오는 습기 때문에 곰팡이가 자주 슬고 가장 큰 창문 바로 앞에는 늘 차가 주차되어 가끔 방 안으로 배기가스 냄새가 들어오기도 하는 등 애로사항이 많은 집이었다. 왠지 모르게 우중충하고 흑백 사진 속에 있는 것처럼 집에 들어서면 내 눈의 채도도 낮아지는 묘한 느낌이 들었다. 이래서 월세가 싼 집이구나 대충 살다가 더 좋은 집으로 가자는 생각에 적당히 이해하며 익숙해지던 쯤이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좀 더 본질적으로 다른 세계의 문제가 생겨버렸다. 밤 9시쯤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방문을 열었더니 소파에 누가 앉아있는 것이다. 불 꺼진 방에 창밖 가로등 불빛 때문에 실루엣만 보이는 정도였는데 다른 친구가 놀러와서 기다리다 잠들었나 싶어 불을 켰더니 또 아무도 없다. 등줄기에 소름이 쫙 끼쳤지만 그날은 너무 피곤하기도 했으므로 요즘 몸이 허해서 헛것이 보인 나보다 정도로 넘어갔다. 근데 종종 밤 늦게 퇴근한 날은 방문을 열자마자 소파에 꼭 누가 앉아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다. 흠칫 놀래서 불을 켜면 또 아무도 없다. 다시 불을 꺼도 없다. 잔상처럼 처음 들어왔을 때만 딱 보였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환장할 노릇이었다. 지나가는 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본 적도 있는데 재미있는 괴담 정도로 치부하여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하긴 대부분이 또래 나이였으므로 딱히 해결책이 있을 리도 만무했다. 그것도 익숙해지니 두려움도 차츰 사라져서 왠지 나타날 것 같은 날은 소파 쪽을 보지 않고 불부터 켰다. 그렇게 익숙해지고 잊혀지나 하던 즈음 엄마에게 이야기해볼까 하는 생각에 전화로 설명을 했더니 대뜸 집 귀신인가 보다 하신다. 해를 끼치고 그러진 않지만 그냥 그 집에 원래부터 살던 귀신이 종종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치를 보낼 때 부적 2장도 같이 보내왔다. 한 장은 방문 위에다가 붙이고 나머지 한 장은 지갑에 넣어 다니라고 한다. 그런데 부적을 쓰고 난 뒤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났다. 더 이상 그 실루엣은 내 방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같이 살던 옆방의 내 친구가 그 이후로 가위에 눌리기 시작한 것이다. 부적을 쓰고 난 후에야 얘기했는데 묘하게도 딱 부적을 쓰고 난 이후에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요즘 부쩍 자주 가위에 눌린다면서 아예 잘 때 손에 효자손을 쥐고서 잔다고 한다. 가위에 눌리면 손에 힘을 줘서 효자손으로 자기 몸을 쳐 일어나기 위함이라고 했다. 고민하다 부적을 치웠다.
이후 몇 차례 더 가위에 눌렸다고 했지만 점차 사라지는 듯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들로 점차 자주 말싸움을 하기 시작했고 이상하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날이 많아졌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집 귀신이 놓아요. 우리를 이간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여튼 결국 우리는 조금씩 사이가 멀어져서 결국은 따로 나와 살면서 반년은 연락도 안 하다가 지금은 또 관계를 회복하고 같은 동네에 이사 와서 자주 만나며 살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귀신에게 빙의 되었다. 8월 6일이었습니다. 퇴근 후에 이제 주말이라는 생각에 주말 내내 푹 자야지 하며 집에 도착하자마자 씻고 바로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그때가 밤 7시 즈음이었는데 웬일인지 그날따라 새벽 2시 즈음에 일어났습니다. 평일에는 그렇지 않지만 주말에는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푹 자기 때문에 조금은 의아하더군요. 비몽사몽으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해 물 한 잔을 마시고 다시 잠을 청하기 위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평소에 옆으로 누워서 새우잠을 자는 저인데 뒤쪽에서 뭔가 털 같은 게 닿더군요. 잠시 눈을 떴다가 피곤해서 잘못 느꼈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뭔가 끈적끈적하지만 까칠한 뭔가가 등을 툭툭 치더군요. 놀란 저는 식은 땀을 흘리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긴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머리는 온통 백발에 피부가 다 벗겨진 얼굴. 입과 코가 다 뭉개져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형체의 얼굴이 저를 응시하고 있더군요. 소리를 지르며 눈을 떴습니다. 알고 보니 꿈이더군요. 땀을 많이 흘린지라 목이 마르더군요. 부엌으로 향해 물을 마신 후 다시 잠을 청하기 위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게 웬걸. 뒤에서 털 같은 감촉이 또 느껴집니다. 한번 겪은지라 겁먹은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부릅뜨고 있습니다. 또 다시 끈적끈적하지만 까칠한 무언가가 등 뒤에서 저를 툭툭 칩니다. 놀란 저는 또 다시 뒤돌아 그 사람의 형체를 확인 후에 다시 눈을 떴습니다. 또 꿈이더군요. 같은 상황을 2번 더 반복한 후 이번엔 용기를 내어 그 사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에게 왜 이러시나요? 대답 대신 저에게 손짓을 합니다. 따라오라는 제스처였습니다. 따라가면 이제 안 나오실 건가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입니다. 그렇게 저는 그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더군요. 저에게 냉장고를 가리킵니다. 냉장고를 열고 나니 그 사람. 투명한 유리병을 가리키더군요. 여지껏 말하지 않던 그 사람. 목마를 테니 마셔. 너무 무서웠던 저는 거역할 생각은 하지도 못한 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다 마시고 나니 그 사람. 자기를 배웅해 달랍니다. 그럼 다시 안 오겠답니다. 그래서 저는 지 밥까지 배웅해 주겠다며 그 사람과 현관문을 열고 동행했습니다. 저희 집은 아파트인데 꿈속에선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없고 바로 마당으로 펼쳐지더군요. 그 사람을 배웅하는데 희한하게 평지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온몸이 땀범벅에 힘이 들더군요. 대문에 도착하여 그 사람이 가는 것까지 보기 위해 한 발짝 더 다가가려고 하니 분명히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막히더군요. 그 사람은 손으로 이리로 오라는 제스처를 자꾸 취합니다. 가려고 해도 가지 않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머리에 물이 톡톡 하고 닿더군요. 이젠 정말 잠에서 깼습니다. 잠에서 깨고 보니 다리가 욱신욱신 하더군요. 옥상 낭떠러지 바로 앞에 막힌 난간에서 앞으로 가려고 계속 난간에 대고 허벅지와 무릎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난간 바로 앞에서 떨어질 뻔했다가 빗물에 겨우 잠이 깨어 살았습니다. 평소에는 잠겨 있어야 할 옥상문도 어떻게 된 건지 열려 있더군요. 너무 무서웠던 저는 엘리베이터는 이용할 생각은 못하고 집까지 한숨도 안 쉬고 뛰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에 너무 목이 마른 저는 냉장고를 열어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물을 마시다가 문득 아까 그 사람의 저에게 마시라고 했던 유리병이 생각나더군요. 한 번씩 잠 안 올 때 먹는 위스키더군요. 저희 집에서 술 마시는 사람은 저밖에 없고 어제까지만 해도 가득 차 있었는데 한 모금도 안 남았더군요. 처음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마시라고 한 유리병 속 액체는 취하게 하여 잠에서 깨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알코올 도수가 높은 위스키를 마시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꿈속에서 그 사람을 배웅하기 위해 대문까지 걸어갔던 것은 실제로는 옥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저였기 때문에 힘이 들고 땀범벅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렇게 실제로는 옥상까지 가서 난간에서 걸리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저 세상으로 갈 뻔했네요. 실제로 겪어보니까 정말 소름 돋네요. 5번째 이야기, 소름 끼치는 고장난 가로등. 제가 고1 때 외갓집에서 겪은 일인데요. 저는 귀신은 정말 믿지도 않았고 무서운 것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하도 겁이 없어서 초딩되는 애들하고 내기해서 밤에 혼자 학교 과학실 가서 뭐 가져오기 이런 것도 했을 정도니까요. 저희 외갓집 도로 앞에 슈퍼 주유소가 같이 붙어 있고 그 밑으로 전부 숲이랑 논밭인데 가운데 오솔길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약 한 500m 정도 걸으면 외갓집이 나옵니다. 주변의 집이 저희 할머니 댁 하나입니다. 다른 집은 또 500m는 더 가야 나옵니다. 이웃이 없다고 봐도 되지요. 가는 길엔 밭과 농, 대나무 숲, 매미나 개구리, 잡벌레, 가로등밖에 없고요. 가로등도 제대로 들어오는 건 몇 개밖에 없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겁은 전혀 없지만 벌레는 무진장 싫어합니다. 아주 환장을 하죠. 가끔 어두컴컴한 데서 매미 시체를 밟으면 아주 기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길입니다. 오랜만에 가는 외갓집이라 기분이 들떠 있었지요. 가서 재밌게 놀고 그 다음 날이었는데 저녁에 친척들이 왔어요. 가족들이랑 친척들은 할머니랑 할아버지를 모시고 밤바다 보러 간다고 하길래 저랑 친척 동생은 그냥 집에 남기로 했어요. 마당에서 공놀이 하는데 갑자기 비가 좀 오더라고요. 엄마가 다른 친척 집에서 작업 온다고 둘이 놀고 일찍 자라고 전화가 왔죠. 비 때문에 밖에는 못 나가고 집안에 컴퓨터도 없고 그냥 TV만 보고 있는데 친척 동생이 자꾸 과자가 먹고 싶다길래 같이 사러 나가자고 했어요. 저도 하도 심심하고 그래서 근데 둘이 가도 무섭다고 자꾸만 안 간다는 거예요. 애가 겁이 좀 많거든요. 거기다 길이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좀 으시시하거든요. 밭이랑 대나무 숲밖에 없고 길도 하나고 근데 얘가 괜히 집가 먹고 싶으니까 형도 무서워서 못 가잖아. 이러면서 자꾸 혼자 갔다 와보라는 거예요. 겁이 전혀 없던 저는 좀 과시할 마음으로 좋다고 멋있는 척 나왔죠. 비가 별로 안 와서 얼른 뛰어갔다 오자 하고 우산도 안 쓰고 현관을 나서는데 길을 딱 봤는데 이상하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말로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요. 소름이 돋는 것도 아니고 말로 표현하기가 좀 그렇네요. 아무튼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비도 오고 그래서 가지 말까 하는데 동생이 놀릴까봐 그냥 갔습니다. 우산 없이 그냥 달리는데 가로등은 역시나 고장나 있어서 길이 잘 안 보였어요. 군데군데 켜진 곳도 있고 고장난 곳도 있고 해서 가는 길에 비가 더 오더군요. 얼른 과자를 사고 집으로 막 뛰어가는데 갑자기 번개가 꽝 치는 거예요. A씨, 번개까지 친해하고 또 달리는데 중간쯤 가면 가로등이 연달아 고장나 있고 길 옆쪽이 뭉개져 있어서 조심해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논으로 빠져서. 근데 누가 뭉개진 길로 뭘 던지더라고요. 잘 보이진 않는데 날라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위에서 보니까 가로등 위에서 뭐가 툭툭 떨어져요. 가로등이 고장나서 보이진 않았는데 돌멩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떨어지더라고요. 전 이 가로등이 무너질라 그러나 하고 가로등을 발로 몇 번 퍽퍽 차봤는데 이상 없길래 뭐지 하고 있는데 번개가 또 꽝 치더라고요. 순간 가로등 위를 봤는데 어떤 여자가 원숭이처럼 거꾸로 가로등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번개 치면 꽝 소리 난 다음에 몇 초간 번쩍번쩍 거리잖아요. 근데 번쩍번쩍 할 때마다 이 여자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웃었다, 찡그렸다, 무표정이었다가 진짜 순간 소름이 쫙 끼치더니 한 5초 정도는 몸이 굳어서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번쩍거리는 게 없어지자 이 귀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순간 정신 차리고 너무 무서워서 비명 지르고 달려가는데 뒤에서 끄이하는 정확히 기억나는데 저런 웃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진짜 뒤돌아보면 난 죽는다 하고 진짜 정신 나간 듯 달렸죠. 집 앞에 다다랐을 때 살려줘 하고 비명을 막 질렀죠. 현관을 몸통으로 쳐받으면서 동생이 정신 나갔냐고 귀신이라도 봤냐고 그러더라고요. 친척 동생 무서울까봐 말은 안 하고 진짜 반정신 나간 채로 그날 방에서 저랑 친척 동생 둘이 자는데 친척 동생은 자고 전 누워서 잠도 못 자고 창문 열면 바로 대나무 숲이거든요. 진짜 대나무 숲바람에 날리는 소리도 기분 나쁘고 무서워서 누워만 있는데 창문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진짜 움직이면 죽겠다 싶어서 이불 뒤집어 쓰고 떨고 있는데
진짜 이 소리는 들어보신 분만 아는데 바람에 대나무 숲이 흔들리는 소리 있거든요. 그 소리랑 이상한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더라고요. 대나무 숲 흔들리는 소리랑 노래소리가 섞여서 노래소리가 굉장히 떨리게 들리더라고요. 무슨 노랜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예를 들자면 엄마가 섬 그늘에 이런 식으로 한참 노래 부르더니 창문 똑똑. 똑같은 간격으로 문 열어주세요. 똑똑. 정말 정신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똑같은 음정으로 문 열어주세요 하다가 노래 부르다가 나중에는 문 열어주세요 히히. 웃음소리가 계속 커지더니 아까 뒤에서 들리던 웃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진짜 오줌 쌀 뻔했습니다. 날샜습니다. 소리는 중간에 멈췄지만 그날 여름이었는데 이불 뒤집어 쓰고 땀 삐질삐질 흘리고 날새던 거 생각하면 화장실도 못 가고 그날 아침에 전화벨 소리도 어찌나 무섭던지 전화도 안 받고 계속 엄마 올 때까지 이불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와서 전화도 안 받고 아직도 자냐고 하길래 한숨도 못 잤다고 기진맥진해서 있는데 친척 동생이 노랫소리 들었냐고 묻더군요. 저 자는 줄 알고 못 깨웠답니다. 자기도 노랫소리를 들은 거죠. 자기도 밤새다네요. 가족들한테 말은 안 하고 제가 빨리 가자고 엄청 졸라서 겨우 올라왔습니다.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너무 무섭습니다. 고장난 가로등은 정말 쳐다보기도 싫고요. 6번째 이야기, 원룸 괴담. 친구가 원룸에 이사 갔을 때 일화인데요. 급하게 방을 구해야 했는데 마침 복덕방에서 전화가 와서 친구가 원하는 이사 날짜에 집을 비워준다는 원룸이 하나 나타났죠. 복덕방 주인이 보내준 카톡 사진만 보고 깔끔하길래 그냥 냅다 계약했대요. 그리고 당일날 돼서 부랴부랴 일단 짐부터 꾸역꾸역 넣고 내일 출근해야 돼서 이불만 깔고 잠부터 잤는데 분명 원룸에서는 애완견 못 키울 텐데 밤에 자려고 불 끄고 누워 있으면 위층에서 어린 강아지가 낑낑거리는 희미한 소리가 계속 들리더래요. 친구가 좀 덤덤한 성격이라 그냥 따지지는 않고 참았는데 잠을 못 잘 정도로 큰 소리는 아니어서 그냥 잠을 잤대요. 근데 그 다음 날도 위층에서 낑낑거리는 희미한 소리가 또 몇 번 들리다가 잠잠해지고 또 몇 시간 있다가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리다가 잠잠해지고 그렇게 한 3일 정도 계속 들리다가 3일 지나고 잠잠해졌대요. 그렇게 잊어버리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화장실만 들어가면 이상한 냄새가 너무 나더래요. 변기 청소도 하고 세면대에 하수구랑 욕실 물 빠지는데 락스를 뿌리고 했는데도 계속 이상한 냄새가 계속 나서 냄새 나는 곳을 찾다가 욕실 천장에 보면 손으로 밀면 열리는 이상한 공간 있죠. 손으로 밀면 쑥 열리는 공간 있잖아요. 거기를 한번 쑥 밀어 올려봤는데 갑자기 마카로니 정도 크기의 구더기 수십 마리가 미친 듯이 친구 머리 위로 우수수수. 그리고는 갑자기 냄새가 푸악. 친구가 너무 놀라서 괴성을 지르면서 끼악하고 머리를 털며 도망쳤대요. 그리고 당장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빨리 오라고 했대요. 기다리는 동안 지켜보는데 열린 틈 사이로 구더기가 계속해서 한 마리 두 마리 툭툭툭툭 욕실 바닥으로 계속 떨어지더래요. 결국 집주인이 와서 놀라서는 고무장갑 끼고 우비인가 그거 입고 막구더기 떨어지는 거 맞아가면서 위에 있는 거 꺼냈는데 그게 바로 수건으로 둘둘 감겨있는 강아지 시체였대요. 결국 밝혀진 사건의 전말은 이거였어요. 전에 살던 청년이 어떻게 강아지 한 마리를 얻어왔는데 밤마다 멍멍거리고 외박이라도 하면 밤새 낑낑거리니까 결국 입주민들이 못 참아 집주인에게 항의했대요. 집주인은 당연히 개 키우면 안 된다고 싸움이 났고 경찰까지 부를 정도로 대판 싸웠었대요. 결국 청년이 더러워서 이사 간다고 다른 원룸을 알아보고 있었대요. 마침 친구가 원하는 이사 날짜에 맞춰서 그놈도 근처 다른 원룸으로 이사를 간 거였어요. 그런데 그놈이 이사가 가기 전날 홧김에 그 강아지를 죽여서 검은색 수건 여러 장으로 돌돌 말아서는 그 위에다 쑤셔 넣어 놓고 간 거였대요.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친구가 이사 오고 3일 정도 가끔씩 희미하게 낑낑거리는 소리 있죠. 알고 보니 윗집에는 개 키우는 사람도 없었고 그 원룸 건물이 애초에 애완동물 금지 건물이었어요. 그럼 그 소리는 뭐였냐 하면 수건에 칭칭 감겨서 죽어 있어야 할 강아지가 어떻게 된 건지 안 죽고 살아 있었는지 3일 동안 살아서 그 안에서 낑낑거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결국 집주인이 그 청년 고소한다고 당장 전화했더니
순순히 죄송하다고 홧김에 그랬다고 소독 비용이랑 거기 청소비에서 물어내고 제 친구한테는 과일 들고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놈이 이사간 원룸 건물에도 소문 쫙 나서 주민들이 아무도 말 안 걸고 수근덕거리며 인간 쓰레기 취급받았다는 것 같던데 친구가 남자라서 겁이 없어서 그런지 뭐 딱히 무서워하지는 않고 별일 없이 2년 정도 잘 지내다가 이사 갔는데 그 일이 있은 후로도 가끔씩 밤에 잘 때 강아지 낑낑거리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리기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집주인이랑 대판 싸우고 경찰서까지 끌려갔는데 결국 법대로 하니까 계약서에도 애완동물 금지 적혀 있고 하니까 경찰도 자기 편 안 들어주고 입주민들도 얄밉고 아무도 자기 편 안 들어주니까 그게 그리 열받았었나 봐요. 그래서 친구 생각에는 술 먹고 괜히 얻어온 강아지 때문에 눈이 돌아갔는지 이사 전날 그렇게 만들어서 넣어놓은 다음 막 강아지 시체 나온 집 이런 식으로 소문나게 해서 집값 떨어뜨리려고 했다는 것 같아요. 이사 간 다른 원룸도 애완동물 안 된다고 하는데 딱히 다른 원룸은 없고 당당히 더러워서 나간다고 말해버렸으니 자존심의 계약은 해버렸고 사람이 열받는데 전부 자기 잘못이고 분풀이는 못하니까 저런 미친 짓까지 하게 되는 듯. 7번째 이야기, 쉼터의 언니. 검정고시 학원에는 나이대가 극명하게 갈려요. 새파란 10대 아니면 최소 4, 50대의 어르신들. 많으면 70세도 계세요. 어르신들은 예전에 하지 못한 공부를 지금 하시는 거고 어린 학생들은 대부분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학교에서 안 좋게 잘렸거나 유학, 대안학교 등의 이유로 졸업장이 필요해서 오거나 근데 후자는 거의 없고 전자가 대부분이었어요. 적어도 제가 다녔던 곳은 전자는 정말 쓰레기들이 많아요. 그 중에 제일 소름 끼쳤던 언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언니는 그때 당시 쉼터에 있던 언니였어요. 나이는 중3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언니가 쉼터에 있게 된 이야기를 너무 자랑스레해서 알게 되었는데 편의상 A 언니라고 할게요. A 언니는 당연하지만 학교에서 일진이었대요. 술 담배에 돈도 빼앗고 애들도 때리고 키도 덩치도 좀 컸어요. 막 뚱뚱한 건 아니었는데 어지간한 남자랑 비슷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일진 B 언니랑 사이가 안 좋아진 거예요. 알고 봤더니 후배 C가 B 언니와 A 언니를 이간질했더래요. B 언니에게는 A 언니가 언니 보고 쌍년이래. 이러고 A 언니에게는 B 언니가 언니 보고 미친년이래. 이랬대요. 그래서 A 언니는 C 후배에게 본때를 보여주기로 했대요. 호텔로 불러서 오빠들에게 돌림방을 놓으라고 시켰대요. 정신이 나간 C에게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아냐 쌍년아 라고 물었더니 C가 대답을 못했대요. 그냥 잘못했다고 빌었대요. 그래도 오빠들에게 C를 미친 듯이 팼고 C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고 정신병원에 갔대요. A 언니는 이 모든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학교도 잘리고 쉼터에 사는 거라고. 8번째 이야기, 천장을 수리하려고 뜯어내니 집주인의 시체가 떨어졌다. 이른 여름, 장마철이 시작되고 부엌 천장에서 빗물이 새어 떨어지는 걸 발견했을 때도 그는 그렇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듯 그는 큰 냄비를 물이 새던 곳 밑에 두고는 알아서 멈출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비는 계속해서 내렸고 그도 모르는 사이에 냄비에서 물은 넘칠 듯 차올랐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그리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면 냄비를 비워내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물이 새는 곳으로부터 손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얗던 천장은 칙칙한 갈색으로 변했으니까요. 그는 예보를 확인하고는 앞으로 10일간 줄곧 소나기가 올 거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천장에 곰팡이가 생겨나서 수리하는데 돈이 많이 지출될까 걱정했기에 그는 동네에 수리공을 불렀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수리를 위해 서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집주인만이 서명할 수 있었죠. 남자는 집주인에게 전화했지만 연락은 당치 않았습니다. 그는 피해가 어떻게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지에 대해 몇 개의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도대체 왜 집주인이 회신을 안 주는지 도저히 그는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둘은 한 달에 2번 정도 종종 연락을 해왔었으니까요. 마침내 그는 이 지속된 어떠한 손상에도 자신을 책임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남자는 어떠한 소리에 놀라서 잠이 깼습니다. 그가 다급히 머리맡 램프를 켜자 저 멀리 희미하게 뒤집혀져 있는 식탁과 거대한 형체의 무언가가 가로로 뉘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는 지독한 냄새에 헛구역질을 하며 아파트를 뛰쳐나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남자는 담요를 둘러싸고 경찰서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딱 한 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부엌 천장 위에 시체가 있었고 물에 너무 많이 부른 나머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한 천장이 주저앉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빗물 때문에 시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고 그 시체는 부검에 넘겨졌습니다. 남자는 기다리는 동안 마침내 집주인과 연락이 닿았고 공포에 질린 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집주인도 마찬가지로 놀란 기색이었고 남자는 그가 진술서를 작성하는 동안 주인에게 경찰서에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수사관이 그에게 다가오자 그는 전화기를 내려놓고는 시체의 신원이 확인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피가 얼어붙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극심한 공포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체의 신원은 리처드 톰슨이었습니다. 그는 집주인이었고 이미 죽은 지 1년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남자를 가장 불안하게 만든 건 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집주인이 죽었다면 그를 흉내내던 건 도대체 누구라는 겁니까? 9번째 이야기, 이상한 아이. 전 어릴 적부터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영화에서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람의 마음을 그저 라디오를 듣는 것처럼 듣는 게 아니랍니다. 좀 더 깊이 느끼게 되죠. 정말 그곳에 제가 있는 것처럼 모든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알맞은 마음을 읽을 때 정말 신나는 경험을 할 수 있답니다. 문제는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마음을 찾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어른들의 마음을 읽는 건 세금을 보고하는 것만큼 지루한 일입니다. 반면에 아이들의 마음은 정말 놀라워요. 아이들은 일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불만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요. 아이들의 마음은 온갖 상상과 모험으로 가득 차 있답니다. 제가 유치원 교사가 된 것도 이 때문이죠. 전 책상에 앉아서 제 반의 아이들이 색칠을 하고 있는 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크레용을 가지고 끄적이는 걸 보니 절로 미소가 나왔습니다. 전 아이들에게 다가가 마음을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순식간에 전 카를로스와 함께 우주선을 타고 소용돌이치는 우주를 지나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울 모양의 외계인과 2개의 머리를 가진 화성인들로 가득 찬 머나먼 행성을 방문했어요. 전 빙긋 웃으며 마지의 마음속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정말 진정한 캔디랜드였어요. 사탕 막대와 젤리빈의 향이 가득했고 작은 젤리 과자로 만들어진 성과 카라멜로 된 폭포가 있었죠. 마지는 진저브레드맨과 함께 사방치기를 하며 즐겁게 웃고 있었습니다. 토마스의 마음을 들여다보려 할 때 누군가가 제 드레스를 잡아당겼습니다. 전 사라를 보려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사라는 정말 제가 본 아이들 중 몇 안 되는 정말 사랑스럽게 생긴 아이예요. 예쁘게 말린 갈색 머리에 강아지 같은 눈, 그리고 빛나는 미소를 가진 아이죠. 더피 선생님은 선생님 주려고 이거 만들었어요. 사라는 저를 큰 소리로 부르고선 종이를 건네줬습니다. 종이에는 막대 모양으로 그려진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엔 더피 선생님 사랑해요 라고 적힌 삐뚤삐뚤한 글씨가 여러 가지 색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 전 사라에게 큰 포옹을 해줬습니다. 사라는 우리 반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아이였어요. 그렇기에 저는 사라의 소망이라든지 꿈이라든지는 아직 보지 못한 채였습니다. 전 사라에게 다가가 그 아이의 마음을 건드렸죠. 그리고 저는 거의 구토할 뻔했습니다. 그 뜨거운 악취에 죽음의 물결을 마주쳤을 때 저는 질식을 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살아있는 듯한 짙은 어둠에 의해 눈이 멀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어둠은 제 뇌로 흘러들어가 마치 건드리는 모든 걸 검게 물들이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 공허 안에서 끈적끈적한 무언가가 저를 타고 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 다리를 휘감고 얼굴을 꾹꾹 눌렀대며 마치 거대한 괴물이 어둠 속에서 탐욕스럽게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말이죠.
그 뒤 날카로운 울부짖음이 점점 커져와 제 고막을 찢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수천 명의 영혼들이 슬픔의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향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뒤 전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전 사라를 보내며 제 자신을 진정시켰습니다. 제 몸이 떨리는 걸 그 아이에게 보이지 않길 바라며 말입니다. 아주 예쁜 그림이구나. 전 거의 속삭이듯이 말했습니다. 이제 가서 간식 먹을 준비하자. 알았지? 그 아이는 행복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떠났습니다. 전 그 애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저 파란 드레스를 입은 게 무엇이던 간에 저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10번째 이야기, 벽을 긁는 소리. 저는 벽 안에서 들리는 긁는 소리가 쥐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집은 나무로 지어진 오래된 집이었고 조그만 숲속 안에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누군가가 간절히 이 집을 업자의 손에 떠맡기고 싶어하는 것처럼 집의 가격은 정말 저렴했었습니다. 그러니 벌레나 해충은 거의 기정사실이었죠. 전 집 이곳저곳에 덫을 설치하고 포드에 쥐약을 뿌려놓고 해충 업체까지 불러봤습니다. 하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더군요. 긁는 소리는 몇 주 내내 계속되었고 전 최대한 무시해보려고 했습니다. 그 천천히 판자를 긁는 소리를 말이죠. 매일 밤마다 무언가가 내 집 벽 안을 다니며 발톱으로 긁는 소리가 공기를 타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도마 위를 칼로 쓸어내릴 때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건드리지 않은 곳이 없게 하려는 것처럼 소리는 방의 모든 구석으로 움직였죠. 그리고 마침내 그 소리는 제 침대 머리맡의 나무판 바로 뒤에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갈게 만드는 그 질질 끄는 소리. 지금까지도 전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지내왔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루에서 미친 듯이 긁는 소리와 함께 드문드문 섞여 들리는 쿵쿵대는 소리에 잠에서 깨기 전까진 말이죠. 거기에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겁에 질린 울부짖음이 같이 들려왔습니다. 전 동물관리업체에 연락하는 걸 건너뛰고 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는 데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찰들은 벽 안에서 어린 남자아이를 꺼냈고 전 충격에 빠져 그 광경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몸이 흔들릴 때마다 야생적인 눈을 움찔움찔거렸습니다. 전 경관님에게 쥐가 다니는 줄만 알았다는 얘기와 근 몇 주 동안 계속 그 소리가 저를 성가시게 했었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경관님은 제 말을 믿어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남자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별로 얘기할 거리는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극심한 허기와 공포로 망상에 빠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제가 쥐인 줄 알고 없애려고 했던 시도들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할 수는 있었지만 말도 안 되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는 무언가가 벽 안에 있다고 확신했고 그것이 자신을 그곳에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굶주렸기에 그를 필요로 했다는 거죠. 모두들 그가 환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미안했지만 전 마침내 제대로 쉴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그날 밤 전 두려움 없이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모든 건 완벽했죠. 침묵 속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고 전화선 너머로 들리는 경관님의 외침에 저의 잠은 싹 달아나 버렸습니다. 머릿속에서 정리해보자면 경관님들이 수소문한 결과 아이의 친척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최근에 실종 신고된 상태였습니다. 단 이틀 동안이었지만요. 그 말은 아이가 그렇게 오랫동안 소리를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애가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쥐도 원인이 아니었고요. 서서히 그리고 날 비웃는 듯이 머리 옆쪽 벽에서 긁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을 땐 이미 공포는 제 심장을 잠식했습니다. 11번째 이야기, 동생의 목숨. 수십 년 전에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적 경기도에서 살던 저는 아버지의 공장에 이전을 하는 바람에 서울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공장을 이전한 지 얼마 안 된 터라 부모님 두 분 모두 일에 매달리셨습니다.
당시 저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고 동생은 유치원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께서는 동생을 부여잡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계셨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동생이 오전 일찍 유치원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었다고 합니다. 혼자 있기에 심심해서 비디오를 보려고 했는데 110V에 220V 변환 소켓이 달려있는 코드를 꽂았다고 합니다. 비디오가 안 나와서 다시 끼려고 억지로 뽑았더니 소켓은 분해가 됐고 220V 구멍에 금속 핀 2개가 꽂혀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동생은 망가뜨린 걸 들키면 혼날 것 같아서 금속 핀을 뽑기 위해 펜치를 찾아다녔고 온 집안을 뒤지고도 펜치를 찾지 못했던 동생이 어머니께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공장에서 일하시던 어머니께서는 집으로 바로 달려와서 동생을 끌어안고 안타까운 마음에 울음을 터뜨리신 것이었죠. 전기를 끊지 않은 상태에서 전극에 맞물려 있는 금속체를 건드리면 저는 도구 없이는 당연히 감전됩니다. 동생은 결과적으로 펜치를 찾지 못한 덕에 무사했던 겁니다. 헌데 저희 집은 공구를 특정 장소에 몰아서 놓기 때문에 아무리 어린 동생이라도 찾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사실 어머니께서 그날 아침 출근 전에 펜치를 빼서 신발장 가장 꼭대기의 구석에 있는 신발 안쪽에 넣어서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출근 전 문 앞에서 나가려는데 아무 이유 없이 펜치를 숨겨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구함을 열어 펜치를 꺼낸 뒤 어린 저희의 손이 닿지 않는 신발장 깊은 곳에 숨겼다고 하시더군요. 동생이 어머니께 전화해서 펜치가 어디 있는지 물어봤을 때는 말로는 못 닿을 정도로 가슴이 철렁했다고 하시더군요. 수십 년이 가까이 지난 지금도 그 이야기를 어머니께 물어보면 그땐 그냥 그랬다고 하십니다. 12번째 이야기, 일본의 소름 끼치는 나무. 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비와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내가 처음 입사해서 서툴렀을 때 날 도와준 것이 바로 비였습니다. 비는 대충 가르쳐 주다 보니 꼼꼼한 성격인 나는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갑인 데다 고향도 같아서 금세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나와 비는 매일 같이 술을 마시곤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동차를 좋아해서 이야기는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사하고 반년 정도 지날 무렵 갑자기 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사이는 좋았지만 술을 마시러 가는 횟수가 분명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마도 처음이라서 어색한 내게 신경을 써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정도 지나자 우리 사이의 대화마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말을 거는 경우는 많았지만 비는 내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나마도 일에 관련된 사무적인 내용뿐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일까? 나는 다른 동료들에게 상담을 했지만 모두들 한결같이 비가 달라진 것은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전에는 밝은 성격이었고 매일 저녁 술도 같이 마셨다고 해도 어째서인지 다들 석연치 않은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생각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비가 무단 결근하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출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도 그렇고 상사도 몇 번이고 연락했지만 그때마다 헛수고였습니다. 긴급 연락처에 적혀있던 비에 친가에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나는 비의 집 주소를 상사에게 물어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매우 낡은 목조 아파트. 주변은 황폐해져서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비의 방은 2층 가장 안쪽이었습니다. 녹슨 계단을 올라가 통로를 나아가자 확실히 비의 이름이 새겨진 문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신문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친한 사이긴 했지만 비의 집에 오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집에 없는 것일까? 나는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전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자고 있거나 외출한 것일까? 하지만 중병으로 쓰러져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살그머니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끼익거리는 큰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습니다.
현관은 어째서인지 흙투성이었습니다. 안쪽까지 계속 흙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도저히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나는 그대로 신발을 신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현관에 들어가자마자 부엌이 보였습니다. 세면대에는 평범하게 물이 채워져 있고 작은 벌레의 시체가 몇 개 떠올라 있었습니다. 어째서인지 식기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비를 찾아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안쪽 방의 문이 조금 열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문 틈새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분 나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방에는 빛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방에 두껍게 처진 커튼 틈 사이로 작은 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방입니다. TV도 테이블도 가구나 가전제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 한 구석에 매우 큰 시커먼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무려 2미터가 넘는 거대한 썩은 나무였습니다. 그것은 작은 방에 맞지 않아 천장을 조금 뚫었을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전체가 검게 변색되어 있고 습기에 흠뻑 젖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래쪽에는 곰팡이인지 이끼인지 모를 기묘한 식물이 다다미에 자라고 있었습니다. 곳곳에는 검붉은 옷감 같은 것이 감겨 있고 그 위에 본 적 없는 글자로 무엇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썩은 나무도 이상하지만 도대체 왜 이게 비의 방에 있는 것일까? 자세히 보니 나무의 좌우에는 자연석인가 싶은 축구공 모양의 돌이 재단에 재주 좋게 쌓여 있었습니다. 허리 높이의 재단 위에는 초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절에서 쓸 법한 물건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지만 용도나 이름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방에 불을 켜기 위해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불은 전혀 켜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얼굴에 무엇인가 떨어졌습니다. 손으로 치우면서 알았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지만 곳곳에 바퀴벌레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분 나쁜 거대한 썩은 나무와 의식을 치른 것 같은 흔적. 도대체 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비가 걱정됐지만 솔직히 나는 빨리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아마 비는 이곳에 없을 것입니다. 나가면서 목욕탕과 화장실을 살펴보고 아파트에서 나가자. 그리고 경찰에 연락하면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방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와직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무에서 소리가 난 것입니다. 이제 더는 싫습니다. 이런 곳에서 도망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는 본심과 반대로 소리가 나는 곳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분명히 벌레일 것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썩은 나무에 가까이 가서 나무를 응시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곳곳에 큰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며 썩은 나무의 표면을 훑어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는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눈입니다. 나무 가죽 틈새에서 무엇인가가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은 멍하게 떠져서 나를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나다가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썩은 나무 안쪽에서 기분 나쁜 손이 나왔습니다. 분명 인간입니다. 이 썩은 나무 안에는 인간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비어서 그 안에 인간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보고 있던 것입니다. 썩은 나무의 가죽이 차례로 벗겨져 나가고 어두운 방 안에서도 그 모습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것은 비였습니다. 머리카락은 거의 빠져 있었고 피부는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턱을 쩍 벌려서 침이 질질 흐르고 있었습니다. 검은 지네 같은 모습의 벌레가 아무것도 입지 않은 비의 몸에 붙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모습이었지만 보자마자 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의 몸에서는 군데군데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박혀있던 못 때문일까요? 충혈된 눈은 엄청난 속도로 가로세로를 미친 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침을 마구 흩뿌리며 휘청휘청 내게로 걸어왔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려서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넘어진 채로 비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비는 눈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두려워하는 나를 두고 비는 갑작스레 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녹색의 끈적거리는 액체 투성이의 기묘한 물체가 내 발 밑에 토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알고는 있지만 차라리 모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었습니다. 작은 인간이었습니다. 아니,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그것은 무표정하게 멍하니 나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비는 스스로 토해낸 그 물체를 잠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나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비와 시선이 마주친 순간 공포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어쩌면 나는 이미 미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비의 탓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비도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때 보았던 것은 비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비의 등 뒤에 보이는 썩은 나무의 틈에서 비와 같은 모습을 한 것들이 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생존 본능이었을까요? 생각조차 되지 않는 머릿속에서 도망쳐야 한다는 강한 충동이 나를 이끌었습니다. 나는 단숨에 방을 뛰쳐나와 현관으로 달렸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나는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봤던 광경은 비가 비와 같은 모습을 한 것들에게 와구와구 먹히는 광경이었습니다. 비는 아까 내게 지었던 만족스러운 표정인 채였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병원의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길가에서 기절한 것을 옮겨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비에 집에 가고 나서 이미 이틀이 지난 후였습니다. 나는 입원을 핑계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모든 것을 잊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이 꿈이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상사나 동료들에게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비는 없었다는 말만 전했습니다. 경찰이 비의 집을 수색했지만 그를 찾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나 역시 수사를 받았지만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퇴원하고 나서 나는 몇 년 동안 정신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날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었는지 침착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알고 있다면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분 나쁜 썩은 나무와 의식 같은 흔적들 그리고 비가 변해버린 모습을 그리고 그 인간의 형태를 한 무언가와 비와 같은 모습을 한 것들은 무엇이었을까? 그 후로 5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비는 행방불명입니다.